장편 소설의 기본형이 있어요. 300쪽에서 500쪽 정도 되는 분량의 한 사람의 일생을 쫙 따라가는 이런 소설들을 지금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영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감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장편 소설에서 가장 잘 생산이 되는데,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경로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10년 전의 경험을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그때 내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이해되는 게 감정이란 말이죠. 그 불가피한 과정을 다 담으려면 500쪽이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는 점점 짧아지고 또 자극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품에 집중하는 시간도 느끼는 감상도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는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 시대에 왜 긴 호흡을 가진 문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이시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신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문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하는 신형철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글을 많이 못 쓰고 있어서 계정 휴업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성훈 PD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문학이 여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AI가 가장 좀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학계에서의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좀 들려오는 게 있으신가요? 심사를 포함해서 많은 문학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샤이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미국에서 자비 출판을 했는데 인기를 끌어가지고 큰 출판 그룹에서 이제 재출간을 하려고 했던 과정 중에 사람들이 이게 GPT가 쓴 것 같다라는 제보를 자꾸 해서 출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고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썼다고 착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건 같이 쓴 거다가 되는 그 샤이걸이라는 작품, 사람들이 제보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대요. GPT가 쓴 게 분명하다. GPT에 버릇이 있는데, 글쓰기의 버릇이. 그 중에 하나가 3회 규칙이라는 게 있대요. 비슷한 말을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무너졌고 흩어졌으며 소멸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 한 번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3회 법칙이.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샤이걸의 출판 취소가 됐다, 사람들이 거북해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왜 거북해 하는가도 좀 궁금한 것 같고,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AI가 발전을 해서 3회 규칙 같은 것도 없이 정말 고유해 보이는 어떤 글을 쓴다고 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쓴 글을 더 높이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인간다움이란 무엇이지? 인간다운 글이란 무엇이지? 라는 질문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술의 한정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술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미학적 논란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는 창작 과정 자체가 예술 가치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술 창작 현장 자체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 뭐 이런 식이 될 거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는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의 흥미로운 상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완성도가 기준이 아니라 미완성도가 기준인 뭐 이런 이상한 상황도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은 글을 보면 차이를 느끼는 게요, 아까 3회 법칙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AI가 쓴 글은 매끄러워요. 근데 매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은 미끄럽다. 너무 반질반질해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내리는, 그렇죠. 그런 정도. 네, 우리가 보통 유려하다라는 말을 좋은 말로 쓰잖아요. 유려함이 지나친 거죠. 그래서 매끄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가지고 못 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도 아무것도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이상한 느낌 아시죠?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학점을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B+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는 잘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A+ 글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식대로 말해보면 A+ 글이 갖고 있는 거는 야생성이에요.
이 야생성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 그런 글을 가리킬 때 쓰고 싶은 말이 저는 야생성이거든요. 근데 AI가 쓴 글은 B 플러스 글이라는 건 뭐냐면 단점이 없는 글인데 장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도 돼요. 그 단점을 다 상쇄할 만한 강력한 강점, 거친 어떤 걸 뚫고 나오는 눈부심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예전에 문해창작학과에 재직할 때 학생들한테도 많이 했던 말인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합평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작품들을 비평해 돌려보고. 근데 주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단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주눅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합평을 몇 년 동안 계속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글을 쓰게 되냐면은 단점을 점점 교정하는 글을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뭐 투고를 한다 그러면은 단점이 없는 매끄러운 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글은 당선이 안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의 여부는 장점이 얼마나 있느냐, 그 장점 자체가 얼마나 매력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없는 무난한 글보다는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장점, 강점이 있는 그 글로 손이 가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글을 쓰는 게 저는 인간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야생성 내지는 매끄러움과 미끄러움이라는 것은 AI와 인간이 쓰는 글의 한 가지 또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도 정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학을 쓰는 그런 문학가들이 쓰는 그런 글과 AI가 쓰는 글이 좀 더 뭐 층위가 다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있을까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흉내낼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좋은 문학 작품의 요건이기도 한데 요리도 이제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조리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문학도 똑같죠. 재료 차원에 필요한 거는 그건 이제 경험인데 요새 력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개념이에요. 적은 경험도 얼마나 강렬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왜 인간이 그걸 잘할 수 있냐면은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인간이 지능만 있는 AI와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가장 내밀한 주관적인 정보를 스스로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봐도 다 다르게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이 고통의 느낌은 서로 공유도 잘 안 되는 정말 내밀한 경험이잖아요. 이건 AI가 지금 갖고 있질 않죠. 예를 들면 한강 작가님의 데뷔작 21~2살 때 쓰셨던 그 데뷔작에 보면은 나는 완전한 고통을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놀라운 표현이죠. 완전한 고통이 도대체 뭘까? 어떤 거길래 이런 말까지 하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이제 한강 작가님이 문학이 발생하는 영역의 어딘가에 대한 자각 현상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경험력이라고 할 만한 그 층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일찍 파악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채식주의자나 뭐 소년의 원대 같은 작품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예상 가능한 겁니다 하면 표현의 영역이에요. 표현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리의 영역이죠.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근데 AI가 갖고 있는 거는 문법적 정확성 그런 능력밖에 없죠. 근데 문학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확함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정확함이죠. 제가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란 책에서 쓴 그 정확한의 의미가 그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상적 의식 수준에서의 그 애매모호한 것들을 얼마나 전무후무하게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시도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하는 그때 우리가 와 되게 정확하다 혹은 구별해서 말하자면 이건 적확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게 문학적 표현력의 핵심인 거잖아요. 아까 뭐 AI는 이제 유려하다 이런 말 썼지만 유려함 영어랑 플루언시잖아요. 유창한 거고 그런 정확한 말고 제가 좋아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 펠리시티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이 상황에 가장 절묘하게 들어맞는 어떤 표현을 누가 했을 때 그걸 딱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 표현을 딱 쓰면 우리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력의 핵심은 그런 적확함에 도달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AI한테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 저희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교수님도 K라는 접두어가 네. 굉장히 많이 붙는 걸 아마 목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K 서사 이런 표현들도 간혹 존재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 콘텐츠들의 글로벌화 이런 것으로 좀 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현상을 보면서 좀 몇 년 되었지만 교수님께서 발전시켜 오신 생각 같은 게 있을까요?
한국의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문학에서는 한강 작가님, 정보라 작가님, 그다음에 영화 쪽은 다들 아시는 박찬욱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대표하는 어떤 세계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시청하는 그런 히트작이 상징하는 어떤 면모들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분리해서 말하고 싶은 그 영역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좀 크게 말하면 사회학적 상상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진보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보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 지금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일단 있고, 또 하나는 비판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이해 더하기 변화에 대한 윤리적 갈망, 이 두 가지. 이게 저는 그 작가들 혹은 감독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러면 그때 K서사라고 하는 것은 좀 공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윤리적 열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라는 개념을 철학에서는 조금 다들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만, 도덕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는 규범들에 대한, 근데 그 규범들은 직관이나 본능에 매우 잘 부합하는 그런 것들일 때가 많고, 그런 규범들에 대한 충실한 순응이라고 할까, 뭐 수행이라고 할까, 이게 도덕적인 세계죠. 근데 윤리적인 거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도덕적인 것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성찰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거죠. 순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윤리적인 것이 매우 첨예해질 때는 가끔은 비도덕적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의미의 K 컨텐츠가 갖고 있는 윤리적 열망과 다른, 제가 좀 우려하는 K 컨텐츠들이 갖고 있는 도덕주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악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정의가 악을 응징하는가, 이 플롯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인지적인 접근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소득,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인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려면 다른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은 뭐냐면 우리는 더 세다, 더 화끈하게 악을 응징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고구마 사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더 숨막히는 고구마를 주고 더 시원한 더 사이다를 시원한 주고. 사이다를 주고, 이게 과연 고구마와 사이다가 필요한 딱 그 필요 이상의 필요가 있을까? 고구마 사이다는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네.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 답답함이 좀 있죠. 이제 제가 교수님에 대해 사실 찾아보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생존주의, 응보주의, 능력주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걸 좀 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더 글로벌 히트작, 화제작들에서 우리가 어떤 K서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한다고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존주의, 능력주의, 응보주의인데 출발은 응보주의부터였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는 복수 이야기, 응징 이야기가 많나, 직접적 복수를 포함해서 대리 복수까지 다 포함해서 많죠. 일일이 뭐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복수 서사에 대한 열망이. 그럼 한국에서 유독 더 강한 다른 요소가 뭐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K 능력주의라는 말을 쓸 정도로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이 한국 사회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서 차등 분배, 이걸 딱 전제로 하고 차등이 심지어 클수록 좋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 대한 감시가 다들 심해지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공정하냐, 뭐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걸 이제 형평이라는 말을 쓰잖아. 이 형평조차도 부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이것과 K 능력주의와 K 응보주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분배정이잖아요.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제 감시인데, 능력에 따라서, 혹은 다른 말로 쓰자면 응분의 땡땡, 응당할 응자가 그렇죠. 들어간. 응분의 대가를 줘야 된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능력주의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분배가 불공정하게 된 상태이고, 응보주의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고통의 분배가 불공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보주의는 경제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은 고통의 재분배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응보주의적 열망도 강할 수밖에 없겠구나. 똑같이 응분의 논리가 작동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이렇게 능력주의가 그럼 심하냐? 그건 또 이제 생존주의적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연결되는 일종의 논문의 내러티브를 구성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응보주의 서사가 철저하게 도덕적인 서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3부작 2000년대에 발표됐던 그 시대하고 지금 우리 이제 범죄도시의 시대잖아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죠.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에서는 복수는 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복수의 쾌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이죠. 근데 범죄도시 같은 작품은 응징을 성공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경찰 드라마는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이 서사는 잡은 뒤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게 두들겨 패는가, 공권력에 대한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건 철저하게 도덕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성찰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특히 이제 복수 3부작에서도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보신 맞아요. 그 작품 맨 마지막에 송강호 씨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하게 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신하균 씨에게 처벌을 하면서 넌 착한 놈이니까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걸 보면 그러니까 씁쓸해지는, 이상한 이것이 기분이 들죠. 네, 이것이 말씀하신 사이다가 아니라 복수가 된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인지적 접근이 시작이 되는 거죠. 화제작 히트작들은 요즘은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조금 빠르게 휘발되는 속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종류의 콘텐츠들에서는 굉장히 오래 남는, 생명력이 긴 수십 년, 수백 년에 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런 빠르게 휘발되는 이야기와 오래 질기게 살아남는 이야기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언어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들 중에 시류에 민감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전문 용어들 중에도 새로운 산업과 관련돼 있거나 이런 용어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메타버스 이런 그렇죠. 단어 굉장히 네. 사라졌죠 지금. 네. 그리고 제 또래 세대들은 뭐 이를테면 스포티파이 이러면 잘 모를 거예요. 벅스로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들 말고 기본 용어들이 있죠. 기본 용어들은 변함이 없는 용어들. 주로 저는 어디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느끼냐면은 감정에 대한 용어들에서 많이 느껴요. 외롭다, 쓸쓸하다, 불안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단어들은 거의 변함없이 계속 쓰이죠. 세대를 초월해서 쓰고 진영을 초월해서 쓰고, 서로 다른 진영과 다른 세대에 속해 있어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둘 다 외로운 거예요. 결국은 외롭다는 말을 쓰는 순간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들 중에는 시성이 매우 강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본 감정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인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대와 호흡하고 반응하고 대결하고, 근데 그것만 있는 이야기하고 그런 와중에 보편 감정, 기본 감정에 대한 인지적 소득도 생산해낸 이야기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자의 이야기들은 그 시성도 장점이 되면서 살아남지만, 보편 감정에 대한 어떤 접근이 없는 이야기들은 실성이 단점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라지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져도 문학이 끝까지 좀 고수해야 될 그래도 가치가 있다면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미학에서 가져온 용어인데, 미적 인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술이 왜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아까 제가 이미 많이 쓴 표현인데, 인지적 소득, 어떤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명제적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너 왜 공부 안 하고 소설 읽어? 이럴 때 말씀하실 부모님들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암기할 수 있는. 그렇죠. 삼각형 내각에 하면 180도다. E는 MC 제곱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예술은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을 생산해내는데, 비명제적 지식이라고 그냥 넓게 말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저는 내면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거를 생산해내는 힘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이게 포인트인데, 문학에 있고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좋은 장르의 예술이 저는 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문학
문학이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점점 그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근대적 장편 소설의 기본형이 있어요. 300쪽에서 500쪽 정도 되는 분량의 한 사람의 일생을 쫙 따라가는. 책들 두께도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마담 보바리 같은 소설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제인 오스틴의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을 지금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영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혹은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 할 수밖에 없는 말은 뭐냐면 원론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냥 되게 권위적인 코멘트죠. 내가 해왔듯이 너희들도 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실효성도 없을 거고. 별로 없을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답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면성에 대한 지식 혹은 감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근대적 장편 소설에서 가장 잘 생산이 되는데 그것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경로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그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도 시간차가 있잖아요. 10년 전의 경험을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그때 내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이해되는 게 감정이란 말이죠. 그 불가피한 과정을 다 담으려면 500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00쪽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감정에 대한 인지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분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초반에 50쪽은 5일이 걸리지만 남은 450쪽은 반나절 만에 다 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감정에 대한 지식 생산이 시작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how와 why의 질문이 엉켜들면서 막 달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를 다 봐야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캐릭터 자신이 끝에 가서야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독자도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긴 소설을 읽지 않고 요약해서만 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소설에 기대하는 바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못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선택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문학이 주는 인지적 소득을 포기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그냥 500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의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추천해주고 인공지능 내가 원하는 답 주고 나와 덜 맞는 사람들은 손절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세상이 지금의 나 자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기술과 모든 사회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타인과 나를 그래도 만나게 하는 내가 타인을 경유하게 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힘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최근에 특히. 그래서 공감주의라는 말도 쓰고 싶을 정도인데 나한테 공감이 되느냐. 공감이 되면 읽고 안 되면 중간에 끊어버리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쓸 수 있는 공감의 개념은 정서적 공감, 감정적 공감이라는 개념에 딱 들어맞는 상황 같아요. 바로 동일시가 되고 이 사람이 울면 나도 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 공감이죠. 근데 그게 문학을 읽을 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법으로서는 필요해요.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서적 공감을 하기 위해서만 읽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도 그건 그냥 나를 읽은 거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충돌하는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정서적 공감이 잘 안 된다 싶은 그 순간이 진짜 독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게 인지적 공감인 거예요. 정서적 공감은 일체화되는 거잖아요. 동일시화되는 거. 인지적 공감은 동일시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상태에서 서서히 이 사람의 관점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 이걸 인지적 공감이라고 따로 부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목표인 거예요. 정서적 공감은 방법이고 인지적 공감은 목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이해가 안 돼. 이랬던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라면. 좋은 작품은 그걸 하게 만들죠.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에 인용하기 좋은 대목이 있어요. 2부 12장에 나오는 다시라는 남자 주인공이 엘리자베스한테 전날 청혼을 했다가 퇴짜를 맞아요. 왜냐하면 다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평가가 너무 안 좋거든요. 오만한 사람이다. 근데 그 얼마 있다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의 첫 단락에 다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청혼 다시 하려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굳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 내가 해명할 게 있다.
그러면서 그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당신의 감정은 이 편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의감에 요구한다.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feelings하고 justice를 구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 편지 읽기 싫어요. 다스에 대한 나의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정해지고 싶다면 다스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판단에 도달하려면은 당신은 이걸 읽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다스의 편지를 읽을 때처럼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어떤 지점인 거예요. 내 감정은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스티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다 살 수 없는데 저 경험들을 내가 과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내 중심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그런 폭력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억지로라도 이 캐릭터를 따라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엘리자베스의 태도가 돼야만 그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조정이 돼요. 좋은 독서의 바람직한 결론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결혼까지 하고. 그렇죠. 우리의 문학 독서의 결론도 결혼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을 혐오하지는 않게 되는 수준.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오늘날 문학 독서의 효용일 수 있겠죠.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이해가 필요한데 인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잖아요. 근데 이 under라는 말이 옛날 영어에서는 among 누군가의 사이에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understand는 누군가의 사이에 선다. 사람들의 사이에 선다는 뜻이고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더를 더 그냥 아예 밑으로라고 해석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건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해. 다른 독서는 스탠딩 오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자연재해에 대한 연구는 뭐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의학도 이겨야 되는 거고. 근데 적어도 인문학 혹은 문학에 대한 독서는 내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게 되는, 질 수 있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게 문학 독서의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목표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 이 시대에 여전히 문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또 문학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